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쑥쑥 경제 오정근입니다. 어제 제가 독일과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어제 제가 현대 통화 이론의 위험한 함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때 독일하고 베네수엘라 예를 들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제가 잘못돼 가지고 그래프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제 현대 통화 이론의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독일과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교훈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1923 년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1923 년에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1차 대전을 독일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비를 세금을 거두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통화를 발행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통화가 발행된 거죠. 그러면 전쟁에서 그때 인제 그 계획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걸 다 인제 전쟁 배상금으로 충당하려고 했었는데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에 지고 나서 배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금을 당시에 달러라든지 이런 걸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그런 외환 보유액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서 달러로 막대한 통화를 발행해서 마르크를 발행해 가지고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사실은 그 그렇게 막대한 달러를 발행해서 막대한 마르크를 발행해 가지고 달러를 조달하려고 너무나 막대한 마르크를 발행했기 때문에 마르크의 가치가 엄청나게 평가절하되면서 완전히 신뢰가 떨어지는, 한 번 통화 가치가 신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막 그냥 처분해야 되거든요. 하루에도 그냥 100% 1000%씩 인플레가 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을수록 손해죠. 그래서 돈을 막 처분하니까 화폐의 유통 속도도 급격히 증가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을 잠깐 보면은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이게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 2023년 같은 경우에 이게 로그로 표시된 거니까 2023년 같은 경우가 처음에 여기서 한 100 정도 인데 2023년 말쯤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100만 10억 100억 정도. 천 네. 100억 정도니까 이 로그 스케일이니까 증가를 하면 1억%가 증가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1 년에 1억%가 증가한 거예요. 1억%라 그러면 도대체가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돈의 가치라는 것은 한 번 신뢰를 잃으면은 급격히 악화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돈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신뢰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걸 발행을 보증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깨지면 1 년에 1억% 씩 물가가 올라가는데 전부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죠. 뭐 돈을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빵을 그냥 사는데 1 시간마다 빵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하루에도 200%씩 올라가면 그냥 시간 단위나 이러면 거의 그냥 분 단위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막 돈을 그냥 가지고 빨리빨리 처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유통 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2013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심리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고 돈이 막 발행되면 1년 사이에 1억%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대혼란이 오게 된 거죠.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인제 전비를 회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율도 엄청납니다. 환율이 전 20 1900 이게 1923 년을 보십시오. 24 년에 한 만 정도, 이 1 달러당 10,000 마르크 정도 되는 것이 거의 연말에 가서는 10조 마르크까지 올라갔습니다. 10조 마르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평가절하가 벌어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인제 외채를 갖고 있던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나죠. 갑자기 이렇게
얼마입니까? 이게 뭐 한 1,000 정도 되는 것이, 아, 10,000 정도 되는 것이 10조가 되니까 부채가 마르크화 기준으로 부채가 감당할 수 없게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게 되죠. 증가해서 뭐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갖고만 있어도 부채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것이 약 10억, 100억 배 증가하는군요. 100억 배. 1년 사이에 그냥 부채가 100억 배 증가하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파산되는 거죠. 경제가 완전 붕괴되는 겁니다. 독일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바이마르 공화국이 지탱할 수 없어 붕괴됐습니다. 그러자 경제 사회 혼란이 극대화되고요. 마침 1929년에 대공황도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온 사회가 실업과 기업 붕괴, 온 사회가 그냥 완전히 대마비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나온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선동적인 정치가인 히틀러가 등장해서 히틀러가 등장해 가지고 "내가 집권하면은 모두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선동적으로 집권해서, 그러나 일자리가 금방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3 년에 히틀러가 집권했는데 36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을 발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은 이런 교훈 때문에 1948 년에 전쟁이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독립적인 중앙은행인 독일 연방은행을 창설합니다. 이 참 대단합니다. 독일 연방은행을 창설합니다.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교훈 때문에 독일 연방은행을 창설하고, 이 독일 연방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독립적인 기구라서 어떤 독일 정치가나 독일 정부도 통화를 더 발행해 달라고 압력을 가할 수 없는 그런 독립적인 기구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후에 독일 경제 안정에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 중앙은행을 만들 때, 유로존에서 유럽 중앙은행을 만들 때 유럽 중앙은행이 오늘날 프랑크푸르트 연방은행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중앙은행이 설립되게 된 기반이 바로 이겁니다. 독일이 성공적으로 가장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운영해 온 것이 글쎄 우리가 경험에 기반을 두어서 유럽 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게 됩니다. 이런 데 불구하고 인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현대 통화 이론은 돈은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다. 돈은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발행하는 것이다.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하나의 일치다. 일치된 조직이다.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중앙은행은 돈을 발행해서 뒷받침하는 그런 조직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해서 돈을 발행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 주면 그만이다. 이런 주장이 바로 흔히들 그건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혹은 또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MMT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그건 통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재정의 화폐화 또는 재정의 통화화를 주장하는 재정 이론이에요, 사실은. 재정 이론인데 교모하게 제가 늘 느낍니다만 좌파들은 네이밍을 아주 잘해요. 교모하게 들으면 마치 그것이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통화 이론쯤 생각하지만 전혀 통화 이론이 아닙니다. 통화하고 통화 이론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재정의 통화화, 재정의 화폐화, 모니타이제이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923년에 이런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 엄청난 돈을 발행할 때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경제학자가 나왔거든요. 화폐 국정론이라고 그래서 인제 스테이트 시어리 오브 머니라고, 국가가 스테이트 시어리 오브 머니,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또 곡학가세한 학자가 나오면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참. 자, 그다음에 인제 제가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베네수엘라도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2018년, 19년에 발생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좌파 정부의 대량 재정 지출이 시작됩니다. 현재 좌파 정부는 특징적으로 큰 정부를 주장하면서 대량으로 재정을 지출합니다. 그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 대량의 화폐를 발행합니다.
특히 2014년 마두로가 집권한 이후에 차베스 집권했다가 아무로 죽고 2013년에 마두로가 후계자로 지정받아서 집권하는데 그 이후에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3년 이후에 경제 성장이 급락하면서 재정 수입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출하는 하는 거 적자를 전부 화폐를 발행해서 메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통화량이 예를 들면 2014년 같은 경우 통화량이 64%나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고 신뢰가 급락하면서 통화의 대외적인 가치도 급락해서 결국은 외화가 유출되면서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갑니다. 어떤 경우는 간에 앞에도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을 수행하느라고 전비를 조달하느라고 또는 전후에는 전쟁 배상금을 조달하느라고 대량의 화폐를 했지만 여기서는 정부가 대량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합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재정 쪽에서 엄청난 지출이 있고 그 지출을 세금을 거두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량 화폐를 발행해서 충당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된다는 면에서 공통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네수엘라에서는 특히 그 마두로 정권에서는 최저임금을 엄청 올립니다. 이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는 데 반해서 따라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올립니다. 2014년에 30% 올리고 2015년에 30% 올렸는데 2018년 들어서 이제 물가가 막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2018년 8월 달에 45,800%를 올립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 두 달 후인 2018년 11월에 250% 올리고요. 또 두 달 뒤인 2019년 1월에 300%를 올리고 3개월 뒤인 4월에 222%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주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그냥 그 폭동을 일으킬 태세죠. 실질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사실은. 뭐 기업들도 이 임금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건데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가 참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대외 여건도 2015년, 16, 17, 18 급격히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하고 또 유가도 하락했지만은 여기 오른쪽이 인제 오른쪽이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량인데 석유 수출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유가도 하락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석유 수출액이 줄 수밖에 없죠.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은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GDP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과 석유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이 성장률 급락은 바로 재정 수입에 엄청 타격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재정 지출을 좌파 정부가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약속한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발행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은 통계적으로 나온 인플레이션이 2018년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납니다. 39,000%, 40,000%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IMF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약 60,000%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것이 통계가 처음에 2014년, 15년 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자 통계 발표를 중단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사실상 신뢰성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33,000%나 130,000%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인제 뭐 그야말로 일을 해 봤자 월급 받아봤자 껌값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제 또 공장도 다 파업을 하게 되면서 공장도 문을 닫게 되면서 사람들이 전부 3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베네수엘라 인구가 대충 2,400만 정도거든요. 그중에 한 300만 명 정도가 걸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엄청납니다. 환율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18년 초만 하더라도 한 $1당 10 볼리바르였는데 이 10 볼리바르가 2020년 2019년 7월쯤에는 10,000 볼리바르 됐다가
그 10,000 볼리바르가 곧이어서 100,000 볼리바르가 되고 작년 말쯤에는 1,000,000 볼리바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한 2018년, 19, 20년 3년 사이에 10 볼리바르였던 것이 100만 볼리바르까지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볼리바르라는 베네수엘라 돈은 완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전부 외화가 유출되고 볼리바르로 갖고 있을수록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다 그냥 빨리빨리 유출돼 버려서 외환위기도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 돈을 많이 발행해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돈의 가치를 급락시키면서 이렇게 경기를 파탄을 몰고 갑니다. 우리가 인제 독일과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 충당을 위해서 막대하게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재앙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현대 통화 이론이 굉장히 위험한 함정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좌파적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약간 좌파 정권인들이 그냥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까?' 국민에게 하는 것에 골몰한 나머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뒷받침해 주는 그런 이론들, 마치 1923년 독일에서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돈을 발행할 때 그때 그것을 뒷받침해 준 스테이트 시어리 오브 머니라는 책을 낸 학자들처럼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그런 걸 지금 막 열심히 전파하고 다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 재앙은 첫 번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두 번째는 급격한 통화 가치 하락으로 외환위기를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서 실물 경제가 완전 붕괴되고요. 경제 사회 혼란이 극대화되면서 국가를 붕괴시키고 마침내 선동 정치가가 등장하면서 독재 또는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다는 것이 아마 잘못돼 가지고 그래프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속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제 이어서 그래프를 가지고 인제 독일과 그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원인은 다 각각 다릅니다. 독일은 전쟁을 수행하고 또 전쟁 배상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또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중앙은행에 돈을 많이 발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오고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경제가 붕괴되고 일자리가 없는 국민들은 조국을 떠나야 되는 그런, 떠나거나 아니면 독일처럼 그럴 때 선동 정치가 나타나서 권력을 잡고 완전히 국민들을 오히려 더 억압하는 그런 독재 국가로 가는, 심지어는 전쟁을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